14일 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아침에 꽤 춥더라고요. 네, 좀 춥죠. 네. 그래도 어제 오늘 미세먼지가 없이 공기가 좀 맞아요. 상쾌해서 좋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추위도 낮부터는 풀린다고 하니까 오늘 점심 먹고 으쌰으쌰 햇빛 받으면서 좀 걷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으쌰으쌰 좋습니다. 자, 어제 생방송 보시면서 인증사진 올려주신 분 중에 영화 관람권 받으실 두 분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짠! 자, 오늘도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려주시면 두 분 뽑아서 상품 드리니까요. 많이 올려주세요. 네, 글 본문에 해시태그 샵 상암동 클래스 꼭 적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우리의 날씨 막내에게 전국 날씨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상캐스터, 오늘 낮부터 좀 풀린다고 하는데 많이 따뜻해질까요? 네, 오늘은 겨울인지 봄인지 다소 헷갈리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아침까지는 꽃샘추위가 머물러서 제법 쌀쌀하지만요.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봄 기운이 느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도 15도까지 껑충 뛰어오르겠는데요. 아침에 비해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까 환절기 일교차는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대기도 다시 건조해졌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화재 위험도 높겠습니다. 강한 바람에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고요. 오전까지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 들어 차차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서울 4도, 전주, 대구 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대전, 전주 18도, 창원, 부산 15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당분간 다시 봄 기운을 만끽할 수 있겠고요. 내일은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네이버와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상클한 화요일 아침 교통 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출근길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몸도 마음도 바쁘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 양보 운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동부간선도로 도심 방향으로 월릉분기점부터 성수분기점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가는데 강변북로의 경우 52분, 올림픽대로는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도 살펴보면요. 올림픽대교와 잠실대교, 한남대교를 중심으로 짧게씩만 주춤하고요. 한남대교에서 경부선 타고 부산 쪽으로 이동하신다면 잠원과 서초 사이 꽉 막혀 있습니다. 서울 쪽이 더 어려운데요. 금토분기점부터 반포까지 10여 킬로미터 구간 정체입니다. 분당 수서로 타고 청담대교 방향으로 이동하신다면 복정부터 탄천 1교까지 17분 정도는 필요하겠고요. 수도권 제일순환선도 구리에서 판교 쪽, 구리부터 상일까지 쭉 밀립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긴급 연설을 통해 은행 파산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Americans can have confidence that the banking system is safe. Your deposits will be there when you need them.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갖고 당정일체를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이 북한의 잠수함 미사일 발사에 관해 안보 저해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버드대가 일제 강제동원 사실과 위안부 피해자 내용을 추가한 새 역사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머니클래스, 고물가의 식비 지출이 너무 커지는 요즘 현명하게 식비 줄이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상클 상담소, 신혼집 살 돈 몰래 쓰고 빚까지 진 남편, 결혼 취소 가능한지 변호사에게 들어봅니다. 미국 증시에선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우려했던 13일의 검은 월요일은 없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직접 입장을 밝혔고 정치권과 시장은 일단 정부의 결정에 신뢰를 보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문을 열기 직전인 오전 9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Today, thanks to the quick action of my administration over the past few days, Americans can have confidence that the banking system is safe. Your deposits will be there when you need them. 전날 재무부와 금융당국은 공동 성명을 내고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없이 고객들이 예금액 전부를 되찾을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 기존 은행 경영진을 모두 자르는 등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3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산 우리 국민연금 가치
실리콘밸리 은행에 투자를 한 이들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nvestors in the banks will not be protected. They knowingly took a risk, and when the risk didn't pay off, investors lose their money. That's how capitalism works. 일단 정치권은 이런 조처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He took very strong action, action that in many ways is extraordinary but absolutely necessary. He has put in place a secure American banking system. 공화당 소속 패트리 맥케니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금융당국의 결정을 신뢰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번 사태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크게 올리지 못할 거란 기대감이 퍼지면서 이날 뉴욕 증시는 등락을 거듭하다 마감했습니다. 우려했던 검은 월요일 사태는 피했지만 연준이 계속 돈줄을 쥐는 동안에는 언제든 이런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어제 첫 만찬을 함께하며 당 정의 하나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주요 당직자 인선에서도 친윤계가 전면 배치됐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만찬에는 3.8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선출직 국민의힘 새 지도부 전원이 초대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녁 6시 반 무렵부터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어제 만찬에선 원팀, 즉 당정 일체가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지도부에 대한 축하와 새로운 지도부의 출발에 대한 덕담이 줄을 이뤘고 당정이 하나 되어 국민을 위해 힘껏 일해 나아가자는 뜻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정 간 원만한 협의를 위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한 달에 2차례가량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국민의힘은 친윤계를 전면 배치하는 주요 당직자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총선 실무를 맡을 사무총장에는 친윤의 핵심인 재선의 이철규 의원, 전략기획부총장에는 박성민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중, 즉 윤심이 다음 총선에도 크게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유승민계 강대식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김 대표는 대통합을 위한 인선이라고 설명했지만 강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연판장에 이름을 올리며 친윤계에 협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 새 지도부 모두 사실상 친윤 색채가 공고해진 가운데 윤심의 당무 개입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이재혜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근 전광훈 씨가 주관한 예배에 참석해 한 말이 논란입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싣겠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약속인데 당시 약속은 립서비스라는 취지의 말도 나왔습니다. 신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광훈 씨가 주관한 예배에 참석해 전 씨가 원하는 걸 지도부에서 관철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200석 만들어주면요. 당에서 나한테 뭐 해줄래요? 제가 최고위에 가서 보고를 하고 목사님 원하시는 걸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극우 집회를 이끌고 있는 전 씨가 5.18 정신을 헌법에 담아선 안 된다고 하자 자신도 반대한다며 립서비스란 취지로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김 위원장을 사실 밀었잖아. 참물을 게 이제 뭐냐면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저도 반대입니다.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 뭐 표들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내에서도 대통령의 공약을 부정하면서까지 강경 보수 세력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세계 최고 명문대로 꼽히는 미국 하버드대가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 덕분에 발전했다는 식의 왜곡된 역사를 가르쳐왔다는 소식 저희 JTBC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에 하버드대가 새로운 교재를 만들었는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없던 위안부 피해자 내용이 추가되고 일본의 대신 동해로 표기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제의 강제 동원 사실도 추가로 명시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미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이 내년부터 사용할 한국 관련 교재입니다. 지난해 JTBC 보도로 역사 왜곡 논란이 일자 문제된 부분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설명하면서 끔찍한 강제노동이 포함됐다고 적었습니다. 기존 교재엔 없던 내용입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안을 내놨지만 일본은 여전히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いずれも強制労働に関する条約上の強制労働には該当しないものと考えておりまして、これらを強制労働と表現す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이런 상황에서 하버드 측이 일제 강제동원 사실을 적시한 건 우리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입니다. 대한민국 분들이 억울했던 점, 좀 피해를 당했던 점, 그런 점들을 의기투합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들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 여론의 승리라고. 하버드는 기존엔 일제가 우리나라를 단순히 통합했다고 설명했지만 개정 후엔 무력을 사용했다고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일제 덕분에 한국이 발전했다는 내용도 개발은 일본의 이익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 성노예 위안부란 표현이 새로 들어갔고 일본의 표기만 쓰다 동해를 앞세웠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군은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남포 근처에서 근거리 탄도미사일 6발을 발사했고 지난 12일엔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 있는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어제 시작한 한미연합연습에 반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의 SLCM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시간 13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2016년 발사한 이후 개량하고 있다며 안보 저해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틀 전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 있는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히고 핵 탑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달 마다가스카르와 모잠비크를 잇따라 덮친 열대성 폭풍 사이클론 프레디가 다시 아프리카 대륙을 강타해 말라위와 모잠비크 등에서 100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외신들은 사이클론 프레디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말라위에서 99명, 모잠비크 17명 등 최소 134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세계 기상기구는 지난 2월 6일 호주 서북쪽 앞바다에서 시작된 프레디가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열대성 폭풍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샵 JTBC 샵 상업노 클래스 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나올 이 두 분 많이 올려주세요. 오늘도 도치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입니다.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네, 자 그럼 오늘 도시락보이 어떤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먼저 도시락 열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바로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2인자의 고백인데요. 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관련 어제 이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 정명석이 구속된 이후 JMS를 사실상 이끌던 2인자가 있는데요. 이 정조은 씨입니다. 이 정 씨가 정명석의 범죄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 파일을 저희 JTBC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네. 먼저 들어보시죠. 지난 과오가 있다면 모두 청산할 최고의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저희 교육원에도 지금 일단 확인돼가는 7명이고 2명이 미성년자예요. 선생님께서 그 거짓 증언을 시킨 자료까지 있다고 하네요.
정 씨는 JMS 내부에서 천만인의 어미, 성령의 분체 등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리더인데요. 어제 오전 JMS 공식 방송 플랫폼에 정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네. 정 씨가 담당하는 분당의 한 교회에서 열린 예배와 이 예배가 끝난 뒤 참석자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이 말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키워드도 아까 교단의 2인자인가 본데 정명석에 대한 파장이 커지니까 본인은 좀 손을 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네요. 네, 일단 해당 동영상에서는 이 정 씨가 교단도 오늘 모임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 같은데요. 내용이 공개되니까 이 교단은 장로단 명의로 정 씨가 말한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제 서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랐던 것 같은데요. 이 정 씨가 개인 비위를 감추기 위해 돌출 행동을 했다 이런 취지로 밝혔습니다. 현재 교단 내에서 정 씨에 대한 수십억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정 씨와 다른 세력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분의 성함도 정조은 씨고 또 정명석이고 하니까 이 두 분이 뭐 혈연 관계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좀 오해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사실은 뭐 혈연 관계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정명석이 그렇게 해올 동안 일선에서 그거를 조율을 잘했기 때문에 2인자로 거기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공범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정주은 같은 경우에 이제 정명석의 후계자로 계속 불렸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네. 정 씨는 정명석이 해외 도피 중일 때 밀착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 신뢰를 얻은 것 같은데 그런데 모든 책임을 정명석에게 돌리면서 이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별의별 말을 다 해보며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먹어보았습니다. 여자들이라면 선생님 옆에 3m 반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폭로를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뭐 교단 내 갈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의도가 의심스럽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정황이죠. 이 문제는 정 씨가 이 정명석의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네. 앞서서 이제 이용주 캐스터나 김학원 앵커도 말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JMS 탈퇴자들은 정 씨를 정명석에게 피해자를 보낸 당사자라고 했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선생님이 제 손가락 도대체 누구냐 했을 때 이러는데 선생님이 소개시켜드릴까 좀 얼굴 한 인사만 해주세요. 선배를 해서 마지막은 정지원이 한 번 더 개인 연장을 해요. 따로 불러서 비밀리에 통과를 오케이 하면 정명석한테 가는 거죠. 저희 취재진이 인터뷰를 피해자들이 여러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그 피해자 중 한 명 역시 정 씨를 언급하면서 악마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네. 단어를 직접 썼는데 이 정명석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이후 정조은 씨를 비롯해 정명석 주변 인물들 가운데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 탈퇴 신도들의 아까 그 말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조를 하거나 오른팔 역할을 한 거나 다름없는데 아무튼 정명석의 범죄가 이런 도움 없이 만약에 혼자 이루어진 범죄일까라는 의문이 들고 그쵸. 그 가운데 아까 그 말한 그 정 씨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충분히 탐지로 듭니다. 저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조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네네. 1인자가 이렇게 뭐 위기에 처하면 2인자가 그 손절하고 그 조직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 아닌가? 영화 네. 같은 모습이 펼쳐질 네.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좀 더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겠는데 아무튼 네네. 궁금한 게 많으니까 이것도 범죄와 연관이 돼 있으니까 좀 공권력이 좀 개입을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 드네요. 네, 다음 도시락도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안 내리면 1,000만 원.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입니까? 이 종교단체인 아가동산. 이 예, 아가동산이 이제 자신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공개한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습니다. 네. 신청인은 교주 김기순 등인데요. 방송을 내리지 않으면 하루에 1,000만 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도 했다고 합니다. 이 방송이 앞서 소개해드린 JMS 정명석의 범죄를 담은 다큐멘터리잖아요. 네, 같은 다큐멘터리죠. 네, 예전에 JMS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죠. 네, 맞아요. 그때도 했습니다. 이 JMS는 방송 공개일에 앞서서 가처분을 냈다가 법원에서 기각을 당했고요. 네. 해당 다큐멘터리는 8부작인데 1회에서 3회가 JMS 관련 내용이고 5회와 6회가 아가동산 관련 내용입니다. 이 아가동산 측은 해당 다큐멘터리가 허위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인격을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이 넷플릭스 그 다큐멘터리 그 제목이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인데 사실 전 제목이 잘못됐다고 봐요.
신을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아.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저렇게 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죠? 맞습니다. 신을 지금 배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의 이름을 팔아서 국민들의 고열을 빼먹고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심지어 그거를 보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확실히 진짜 좀 정부가 좀 뭐 나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상황은. 되게 진지하고 멋있는 모습을 되게- 보여줘서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저 이런 거 진짜 이런 싫어요. 분이셨군요. 네. 멋진 분이네요. 이 아가등산 얘기 계속 이어가면은 아가등산은 지난 2001년에도 한 시사 프로그램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네. 당시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방송에 나가지 못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 아가동산은 1982년 김기순이 세운 협업마을형 종교단체입니다. 이 김기순은 1996년에는 신도 살인 암매장 의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살인과 사기 등은 무죄가 판단이 됐고 횡령과 조세 포탈 등만 인정이 돼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습니다. 아마 봐야 한다. 아까 이용식 캐스터 말처럼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세상에 공개되길 바라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도시락도 열어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29층에서 무슨 일이? 저도 좀 궁금했던 네네. 사연인데 지난 10일 오후에 인천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 29층에서 살던 A씨가 112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 유리창이 굉음과 함께 깨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진 먼저 보시죠. 네. 네, 어이구. 저게 아이고, 깨졌어요. 아이고. 저게 29층 유리창이에요. A씨가 JTBC에 보낸 사진인데요. 이 유리창에 구멍이 저렇게 네. 났습니다. 딱 봐도 뭔가 맞아서 깨진 것 같은데 유리창은 3mm 유리 2장을 겹쳐서 만들었는데 바깥 유리 윗부분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3cm 정도 구멍이 생겼습니다. 근데 네. 제가 여기 29층이라고 네. 했잖아요. 이 땅에서 한 100m 정도 되는 높이거든요. 29층이면은. 그런데 왜 저런 구멍이 생겨났을지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게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 싶은데 예, 예. 또 모양 보니까 약간 총알 그쵸. 들어온 것 그런 것 같은데 같아요. 저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저게? 뭔가에 맞아서 깨진 듯한 모양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 단지를 수색을 하다가 1층에서 경찰이 쇠구슬 2개를 찾았다고 합니다. 쇠구슬. 예. 지름 8mm짜리가 서로 100m 정도 떨어져서 발견이 됐는데요. 이게 뭐 정확히 그 범행에 사용됐다라고 확인된 건 아니지만 경찰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행에 사용된 게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는데요. 네. 이 쇠구슬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의 쇠구슬이었다고 해요. 뭐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쇠구슬인데 이거를 새총 등으로 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의자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아니 이게 어디서 날아온 걸까요? 그게 지금 조금 의문입니다. 일단 높이가 100m잖아요. 예, 기상 예. 100m이기 때문에 1층에서 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않아요. 그럴 가능성이 크지는 않고요. 한 80에서 100m 정도 옆동이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네. 거기서 날아왔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리창에 맞고 밖으로 떨어졌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이게 유리창이 열려 있거나 유리창을 뚫고 와서 안에 있는 사람에 맞았거나 하면은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이 벌어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하고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에서 쉴 때 가장 편안히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저런 게 날아 들어왔으면 참 큰일입니다. 누가 범죄였다면 이거 정말 꼭 밝혀줘야 됩니다. 자, 오늘도 잘 들었고요. 다음 월드 클래스로 넘어가 볼까요? 이영주 캐스터. 자, 한 끼 식사 가격이 많게는 이 수십만 원 나가는 오마카세. 좋아하십니까? 예. 있어요. 비싸서 못 먹죠. 그렇죠. 저는 아직 가본 적은 없습니다. 자, 메뉴를 주방장에게 맡기는 일본식 코스 요리를 말하는데요. 오마카세가 최근 일부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자 한 일본 매체가 우리나라의 이 오마카세 유행을 조명하면서요. 한국 젊은이들의 이 사치와 허세의 상징이라고 이 꼬집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해외 매체가 우리나라 네. 굳이. 그러니까요. 이 매체는요. SNS에 사진과 영상을 올려서 타인에게 자랑하는 것까지가 이 하나의 세트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찾아보니까 그래도 많이 올리긴 했더라고요. 그 한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이 오마카세라는 검색했을 때 게시물이 50만 개가 넘게 올라왔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하긴 요즘 뭐 서울 시내 인기 오마카세 식당은 예약이 거의 한 달 전에 마감이 됐다고 해요. 예. 최근에 그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한국 젊은이들의 소비 풍조를 비판적으로 다루는 보도가 늘고 있는데요. 네.
앞서 일본의 우익 매체 산케이겔 온라인판에서는 한국 젊은이들이 컵라면으로 이 저녁을 때우면서 가짜 롤렉스 손목시계를 찬 사진을 찍는다. 요렇게 또 꼬집었어요. 알고 말해 그렇게. 그러니까 아니 너무 우리 젊은이들 너무 싸잡아서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좀 너무 화가 나네요 솔직히. 네네. 자 하지만 오마카세 열풍 지적은 좀 아픈 부분이 있는 게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참 생각을 해보면 좀 극단적으로 소비 줄이는 짠테크라고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열풍도 있으면서 음흠. 이렇게 막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네. 고가의 상품에 아낌없이 돈을 쓰기도 하고 좀 MZ세대 안에서도 소비 양극화 현상이 좀 심화되는 것 같긴 해요. 네, 뭐 케바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어쨌거나 이 미래의 결혼 등을 포기하고 극단적으로 이 현재를 즐기는 뭐 욜로 이런 거 어른들의 책임이 또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40년 넘게 수족관에 갇혀서 살아온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아이고. 화면 보시죠. 자, 지금 스스로 이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범고래 한 마리가 보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한 수족관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아이고. 범고래의 이름은 키스카였습니다. 이 모습은 2년 전 포착된 자해 행동입니다. 저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 이상 행동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키스카는 1979년 아이슬란드에서 포획돼서 무려 44년이나 수족관에 있었는데요. 포획 당시에 1살에 불과했으니까 바다에서 살던 1년 빼고는 평생 이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새끼도 5이나 낳았지만 모두 다 먼저 죽었고요. 아이고. 친구들 역시 또 다 먼저 가면서 다른 시설로 옮겨지기도 했고 그래서 2011년부터는 혼자 또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마음 아픕니다. 너무 외로웠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 마음 아픈 소식을 좀 더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이 키스카가 결국 수족관에서 사망했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최근 몇 주 사이에 건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다가 감염병까지 앓았다는데요. 결국 바다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까 일생 중에 바다에서 겨우 1년밖에 못 살아봤다고 했는데 좀 더 빨리 풀어줄 수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 그래도 2년 전에 키스카의 이 자해 행동을 담은 영상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자연 방류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바람으로만 결국 끝나고 말았습니다. 고래보호단체 WDC에 따르면 지금 전 세계 해양공원에 키스카처럼 갇혀있는 범고래가 최소 55마리는 된다고 합니다. 부디 제2의 키스카가 나온 일 제발 이제 그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호주 마술사의 공연 무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성 관객 한 명을 무대에 올려서 지금 합동 마술 시연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네네. 뭐 연인 설정인 것 같아요. 입에 지금 도구를 물고 뽀뽀를 하는 퍼포먼스 막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뭐야? 갑자기 한 남성이 무대 위로 막 올라와서 아이고. 때렸어요. 쓰러뜨렸어요. 네. 뭐 미리 짠 건가요? 뭐예요? 지금 돌발 상황인데요. 다짜고짜 마술사를 공격해버렸습니다. 마술 공연에서 격투 경기로 뭐 전환이 된 건가? 알고 보니까 무대에 올린 이 여성 관객의 남편이었다고요. 남편. 네. 어디서 감히 내 아내한테 뽀뽀를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글부글 질투심을 주체하지 못해서 난동을 부린 이 남성 때문에 공연은 이렇게 잠시 중단되고 말았는데 관객들의 원성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 남성은 사과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뭐 기분은 나쁠 수 있겠어요. 근데 상황 저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저거를. 그렇죠. 너무 노매너잖아요. 이 크레이지 러브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자, 이번 소동에 대해서 마술사는 마술은 마술일 뿐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특히 마술은 지금 보시다시피 뭐 접촉하는 뭐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포츠도 아니다. 그래서 남성의 무례한 행동을 매우 비난했다고 합니다. 저도 비난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자, 남다른 아내 사랑 이해는 가지만 마술은 마술일 뿐 오해는 하지 말길 바랍니다. 마술은 마술일 뿐 오해하지 말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30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고물가에 치솟는 식비, 아끼는 방법은? 불판 위에 지글지글 고기가 있네. 나는 삼겹살에 소주만 있어도 이렇게 행복한데. 이 삼겹살에 소주, 이 조합, 퇴근길 거창하지 않게 갖는 술자리라는 이런 이미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이제 너무 비싸졌거든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나라는 총 지출에서 식료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엔겔 지수가 주요 4개국과 비교해서 상승폭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엔겔 지수 현명하게 줄이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팩트 폭격으로 돈 모으는 방법 알려주는 멘토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삼겹살 지글지글 소리 들으니까 네.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정확히 엔겔 지수, 이게 저 옛날에 중학교 때인가 그죠. 경제 시간에 배운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정확히 한 번만 정리해 주세요. 엔겔 지수라는 것은 네. 우리가 식생활비가 총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엔겔 지수가 본인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오, 그러네. 앵커님 혹시 아십니까?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엔겔 지수가 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줄이는 첫걸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엔겔 지수 그러니까 전체 내 지출액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 그렇죠. 그래서 이 식생활비라는 건 점심, 외식, 배달, 그리고 마트에서 장 보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뭐 같습니다. 간식 같은 거 다 포함해서. 네네네. 아, 그렇군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 참 중요한데 그 말씀하신 그 엔겔 지수, 그러니까 식료품은 사실 지출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넉넉하게 쓰는 경향이 있긴 한 것 같은데 네. 이 멘토로서 적정 엔겔 지수가 뭔지를 딱 적당히 좀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내 지출이 얼마인데 이만큼만 써야 된다. 이게 정한 게 좀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엔겔 지수가 왜 어렵냐면 네. 내가 지출 금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그걸 뽑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월소득으로 바꿔서 보여드리도록 아하,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적정한 월소득 대비 식생활비가 얼마냐라고 네. 본다면 지금 보면 소득에 따라서 제가 나눠놨는데 네. 보통 500만 원 미만의 소득자라고 하면은 자기 소득의 25% 이상의 식생활비를 쓰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350만 원이면 한 87만 5천 원 안에서 식생활비가 끝나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500만 원이면 100만 원, 700만 원이면은 한 105만 원. 그러니까 이 엔겔 지수라는 것이 이 특징이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계속 줄어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 소득에 비해서 식생활비가 계속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이제 1인 가구뿐만 아니라 2인 가구도 나오고 있는데 자, 2인 가구도 역시 이제 아무래도 가구 원수가 늘어나니까 네. 금액은 조금 늘어나는 걸 보는데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가구 원수가 늘어나면 식생활비 총량은 늘어나지만 네. 인당 식생활비는 계속 줄어듭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같이 뭐 조리를 해서 식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비용이 주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3인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350, 500, 700으로 나눠 보면은 122만 5천 원에서부터 175만 원까지. 자,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좀 너무 빡빡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강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드려야만 네. 그래도 이 안에서 뭔가 5%, 10% 안 넘기고 하려고 하지 이걸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해버리면은 이 한도 끝도 없이 커지는 게 식생활비입니다. 아까 뭐 오마카세 얘기도 나오던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 식생활비가 문화생활비와 결합되는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먹는다는 게 문화생활의 일종이 돼버리다 보니까 네. 나가서 어떤 레저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식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커피 마시면서 뭐 빵 같은 거 먹기도 하고 과자 같은 거 먹는데 이런 것도 식생활비로 봐야 되냐 문화생활비로 봐야 되냐 경계가 좀 약간 경계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식생활비인 이 좀 전에 얘기했던 엔겔 지수하고 그리고 문화생활비가 합쳐서 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40%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미혼 가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저축을 50% 이상 못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식비랑 문화비를 더해서 40%, 40% 소득이 이내. 40% 넘지 말아라. 말아라. 근데 강하게 말씀해 주는 게 좋아요. 머니 트레이너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게 좀 압박을 해주십시오. 네네. 욕을 먹더라도 그냥 세게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제가 욕 안 먹고도 트레이너님 욕 먹는 거니까. 제가 먹으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엔겔 지수 어떻게 네. 줄일 것인가. 네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무조건 덜 먹고 좀 싼 거 먹고 하면 엔겔 지수는 줄겠죠. 그렇죠. 근데 그건 예. 사실 쉽지 않고요. 쉽지 않죠. 그러면 가장 먼저 좀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먼저 이걸 좀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집에 가면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냉장고를 한번 봐라. 앵커님은 이제 냉장고 보면 어떻게 냉장고 좀 꽉 차 있나요? 아니면 집에 좀 비어 있는? 며칠 전에 먹은 거 이렇게 쌓여 있고 하기도 하고. 예. 며칠 전에 쌓여 있고 네. 이게 지금 그림도 있는데 냉장고 지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알뜰하게 생활하는 주부님들은 이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렇게 다 적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식재료를 소진할 때마다 이렇게 가위표를 치면서 이제 소진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식재료가 지금 냉장고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죠. 보통 우리 1인 가구, 2인 가구 같은 집에 가보면 냉장고 문 열어보면 냉장고가 이렇게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동실은 꽉 차 있고 작년 추석 때 먹던 음식까지. 그런데 이게 그런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마트에서 장을 봐서 뭔가 조리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보면 우리 앵커님 같은 경우도 혹시 그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확인 안 했던 것 같아요. 확인 안 해보셨죠? 이게 보통 가구 원당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1kg 이상이 된다면 이거는 엔겔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무조건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요것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냉장고에 식자재가 뭐 있는지를 좀 수시로 좀 확인해야 되고. 예전에 군대 가면 이렇게 보급품 확인해서 딱딱 그렇죠. 수량 파악을 해놓잖아요. 예. 그러니까 냉장고도 그럴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맞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1kg 이상 배출되면 안 된다. 1인당. 1인당. 알겠습니다. 요거 팁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장 보는 습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요새 물가가 너무 높아서 맞습니다. 마트 한 바퀴만 돌면 뭐 한 10만 원 거뜬히 넘거든요. 아무래도 조리를 해서 먹는 게 외식 물가보다는 올라갔다고 해도 조금은 사실은 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텐데 이제 마트에서 이렇게 장 보는 거 뭐 앵커님도 좀 많이 장 보시죠? 그리고 괜히 좀 기분 좋아요. 기분 좋죠. 마트 가면, 그리고 이제 시식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시식 맞아요. 좀 하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많이 합니다. 많이 하시죠. 시식을 딱 하고 나면 와 맛있다라고 느낄 때가 어떻게 많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약간 미안해서 사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마케팅 용어 중에 풀인도 도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 발 들여놓기 효과라고 작은 그냥 저는 사실 가면 안 먹겠다, 안 먹는다 해도 자꾸 요거 하나 먹어보라고 하거든요. 먹어서 내가 작은 부탁을 들어주면 그 다음에 큰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마케팅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핵심은 이거라고 봐요. 마트에 장 보러 갈 때 너무 배고픈 상태로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제 문제예요. 왜냐하면 배고픈 상태로 가면 뭐든지 다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인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마트에서 장 보는 거, 장 보면서 시식하는 거 이렇게 너무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니까 우리가 이거 먹고 안 사고 가면 먹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시식 먹튀를 너무 미안해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건 이렇게 옛날에는 참 이거 많이 했었거든요. 마트 가기 전에 내가 살 품목 필요한 거를 적어가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걸 또 많이 안 하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옛날 습관을 되돌려서 이렇게 살 것들을 좀 적어간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불필요한 지출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온라인 쇼핑 많이 하거든요. 그런 또 어떤 팁이 있을까요?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는 뭐 식자재뿐만 아니라 일반 쇼핑 같은 것도 많이 해당이 될 텐데 일단은 우리가 장바구니에 좀 담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결제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는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조금 다른 일 하다가 맞아 이제 결제해야 되겠다라고 한두 시간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또 이게 또 그렇게 굳이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한 번 더 재고의 시간을 갖게 그렇죠. 되는 거군요. 약간의 근데 물론 뭐 식자재 같은 경우는 원래 내가 사려고 했다라고 하면 사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어떤 습관들을 좀 들이면 좀 효율적으로 소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또 식비 지출 중에 커피 비용 무시 못 하거든요. 맞습니다. 하루에 한 석 잔 정도 저 마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들한테 한번 조언을 좀 해주시죠. 이 식비가 사실 뭐 커피를 우리가 뭐 식비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할 수는 있긴 한데 이 카페라떼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카페라떼 효과라는 것은 미국의 이제 한 그 데이비드 바크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던 내용인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얘기하면 카페라떼 한 잔이 지금 4,600원 정도 되거든요. 이 4,600원을 매일 먹는다. 일주일이면은 32,200원 정도 됩니다. 이게 한 달이면은 무려 13만 8천 원 정도 되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한 잔 습관적으로 테이크아웃하면 30년이면 4,900만 원이라는 원금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적립식 펀드의 한 5% 정도 수익률로 굴리면 1억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 캡처 돌아다닐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물론 우리가 커피 한 잔 먹는 거 그것도 먹지 말라는 얘기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커피를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습관적으로 매일 테이크아웃하는 행동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새해 들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식사하는 거 외에 우리를 좀 살찌게 하고 우리의 지갑은 홀쭉하게 하는
5가지 한 글자 음식이 있습니다. 뭔가요? 그게 뭐냐면 빵, 면, 떡, 술, 차입니다. 그러니까 한 글자 음식을 조심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빵, 떡, 빵, 면, 떡, 술, 차입니다. 빵면 떡술 차는 줄여라. 요걸 조금 관리를 하신다면은 엔겔 지수도 효율적으로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확실하게 또 돈 좀 절약하는 트레이닝 받은 느낌이 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여러분을 위한 상클 상담소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쟁, 이런 고민거리를 법적으로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대한민국 대표 이혼 전문 가사법 전문 변호사죠. 이인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야, 이 얼굴만 딱 봬도 워낙 또 시청자분이 친숙한 분이라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사실 따로 얘기를 안 드려도 될 것 같긴 네네네. 하지만 저희가 또 사례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례 늘 그렇지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방송에 맞게 민감한 부분 저희가 조금 각색했다는 점을 안내 드립니다. 저희 이제 연기가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들 잘 들어봐 주세요. 사연 함께 보시죠. 네, 현재 결혼 3년 차 부부인데요. 자, 이 사연은 결혼식을 준비하던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빠, 나 해외 발령 났어. 6개월짜리 발령이라서 금방 돌아오긴 하는데 우리 결혼식 준비가 좀 빠듯하네. 날짜를 좀 미뤄서 제대로 준비해서 하는 건 어때? 아니야, 준비하던 거 내가 마무리하면 되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도 많이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계획대로 하자. 나한테 맡겨. 남편이 알아서 다 준비해준 덕분에 저는 무사히 해외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결혼식 잘 치르고 신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1년 반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남편이 이사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갑자기 이사 왜 가? 그게 사실 이 집 전세야. 집주인이 이사 온다고 집 좀 빼달래. 전세라니 뭔 소리야? 같이 모은 돈으로 산 거잖아. 그때 네가 한국에도 없고 바쁜 것 같아서 내가 상의를 못 했는데 우리 집에 일 생겨가지고 그때 집 살 돈을 좀 썼어. 미안해. 신혼집을 사려고 함께 모았던 돈을 몰래 썼다는 남편. 화가 났지만 해명을 들어보니 시댁에 큰 일도 있었다고 하고 또 워낙 성실하고 양가에 잘하던 사람이라서 참고 일단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남편분은 대출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대출한다고 꽉 찼습니다. 아니, 당신 집값으로 보탠 돈 모은 게 아니라 대출이었어? 이 빚들은 또 뭐야? 카드는 뭐고? 당신이 모아뒀던 돈 다 어디로 갔어? 도대체 당신 뭐야? 미안, 그 주식이 잘 될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 집 사는 동안 주식 오르면 해결하려 했는데 이렇게 빨리 이사 가게 될 줄 몰랐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도대체 거짓말이 아닌 게 뭐야? 말문이 막혔습니다. 돈과 관련된 남편의 모든 말이 거짓이었어요. 이거 사기 결혼 아닌가요? 이 남자 이젠 더 이상 못 믿겠어요. 결혼 취소하고 싶어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해서 이인철 변호사님 오셨는데 정리를 하면 이 사례자 여성분은 결혼 전에 그러니까 예비 신랑이랑 본인이 반반 나눠서 내 집 마련을 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1년 반 정도 결혼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남편의 큰 거짓말 2개가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살던 집이 내 집이 아니라 전셋집이었어요. 남편이 나 몰래 전세로 구한 거였어요. 그리고 둘째는 두 사람이 집값을 반씩 모았는데 이 남편이 보탠 돈은 자기가 모은 게 아니라 은행 대출을 받았던 거. 대출이었다. 변호사님, 근데 거짓말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제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계속 추궁을 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시댁 일이 급하니까 거기에 쓰고 남은 돈이 있는데 거기에 주식을 해가지고 좀 크게 수익을 내서 우리 신혼집에 보태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너무 이제 화가 나는데 그래도 화를 좀 꼭 참고 시부모님을 찾아간 겁니다. 이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시부모님, 이 남편이 뭐 시댁 일에 급한 일에 쓰셨다는데 잘 쓰셨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무슨 소리냐? 우린 돈 받은 게 없다.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댁에 일이 있어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줬다. 이것도 거짓말이었던 건데 이거는 뭐 돈 문제를 떠나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왜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배신감을 느꼈냐면은 연애할 때는 남편이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알뜰살뜰 모으고 그냥 그래가지고 남편을 너무 믿었던 거죠. 그래서 배신감이 너무 커서
이거는 뭐 이혼이고 뭐고 난 필요 없다. 아예 그냥 혼인 자체를 없애고 싶다. 혼인 무효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한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가 깨져서 결혼을 아예 없던 걸로 하고 싶은 사례자의 사연인데, 자, 그럼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혼인 취소, 혼인 무효 뭐 이런 용어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게 이혼이랑 또 어떻게 다른 건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혼은 잘 아시죠? 네. 혼인한 이후에 어떤 혼인 파탄의 사유가 이제 생기면 이혼을 하는 건데 네. 이거는 이제 혼인 과정 중에 준비 과정 중에 생긴 일이잖아요. 네. 근데 혼인 무효는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혼인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아파트 청약을 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가짜로 이제 혼인 신고하는 경우 혼인 무효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혼인할 생각은 있었고 둘이 사귀는 사이였는데 어떠한 그 사정을 이제 숨긴 거죠. 네. 숨긴거나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 이제 우리 법에서 혼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취소. 그 혼인 취소 무효가 다르군요. 네. 그러니까 살해자가 신뢰가 완전히 지금 깨진 상황이잖아요. 흔히 뭐 사기 결혼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혼인 취소면 혹시 사기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사기 있는데 결혼이란 말 쓰니까. 사기 결혼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네. 사기 결혼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하는 거고 법적으로 사기 결혼이라는 말은 없고요. 네. 우리 형법상 사기죄는 어떠한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금전을 편취한 경우에 사기죄가 되고 네. 이 경우에는 사람의 마음을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이제 상처를 준 거기 때문에 네. 형사처벌은 어렵고 다만 이제 혼인 취소 소송을 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혼인 취소를 우리 법원에서 쉽게 인정을 안 해줘요. 굉장히 좀 요건이 엄격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두 분은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믿음이죠. 네. 믿음, 신뢰. 그거 말고 어떤 구체적인 조건 같은 경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상대방의 학력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뭐 경제력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에 제가 이제 실제 상담한 사건은 뭐냐면 이거랑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남편이 본인의 재력을 과시하려고 서류를 위조했어요.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본인이 큰 재력이 있는 것처럼 위조해가지고 이제 혼인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아예 막 서류까지 조작하고 막 이 정도는. 그렇군요. 그럼 정리하면 지금 이 살해자는 그럼 어떻게 좀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이혼 소송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신 혼인 취소 사유가 해당이 돼서 취소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속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나 이혼은 안 된다. 그래서 혼인 무효나 이제 혼인 취소해달라 그렇게 하시는데 혼인 무효는 안 되고 왜냐하면 어쨌든 둘이 이제 사귀는 사이였기 때문에 혼인 무효는 안 되고 혼인 취소를 이제 주장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 남편이 이제 기망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우리 법에서는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증거를 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혼인 취소 말고 이혼을 하세요. 차라리 이렇게 권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변호사님 판단에는 혼인 취소 소송보다는 이 경우에는 이혼 소송으로 가는 게 좋다. 그러면 보시기에는 누가 봐도 여성에게 좀 유리한 입장 아닌가요? 그러니까 남편이 좀 속였죠. 이건 좀 유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유리해도요. 크게 이제 실익이 없는 게 뭐냐면 이거 재판에서 위자료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위자료 한 몇 억은 받아야겠죠, 최소한. 그렇죠. 위자료가 1,000에서 2,000 정도밖에 안 돼요.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연애할 때 미리 아셔야 되는 거예요. 혼인한 다음에 소송을 해도 권리구제가 굉장히 이게 미약하거든요. 근데 연애할 때는 보통 이제 좋은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말 사계절은 지켜봐야 된다는 말이 알겠네요. 근데 그럼 위자료는 그렇다 치고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이 집 사려고 모은 돈, 뭐 전세 보증금으로 쓰인 돈이지만 이 돈의 절반은 아내가 마련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내는 당연히 이제 만약에 혼인 취소라든지 이혼할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남편한테 준 1억 5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이론과 실제 결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걸 돈을 다 썼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겠어요? 그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어떡해.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꼭 이런 남녀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꿔줄 때는 그 사람의 재력이 있는지 담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혹시 그 사람이 나를 속였다. 나중에 재판해야 된다 하면 반드시 먼저 하셔야 될 게 재산을 묶어두는 거예요. 그걸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하거든요. 가압류.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걸 다 빼돌리면은 판결문을 받아도 판결문은 그냥 종이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재산을 미리 확보하셔야 돼요. 그럼 재산 분할은 그렇고 근데 이 부부의 경우에는 빚이 있잖아요. 처음에 신혼집 그 보증금 일부는 남편이 아내 몰래 이제 뭐 대출 받아서 충당한 거였고 그리고 아까 이제 양가에 도움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양가에도 갚을 돈이 남았을 거고 이렇게 빚이 있는 거는 두 사람이 같이 해결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혼할 때 재산이 좀 남아 있으면 그나마 재산 분할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채무가 초과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있잖아요.
그 예전에는 그런 경우에는 아예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을 인정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더 황당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아내분은 신용이 좋았는데 네. 남편분은 이제 사업을 하느냐고 이제 본인의 신용이 다 이제 신용이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내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줬어요. 예. 근데 그 돈은 다 남편이 썼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혼하려고 보니까 남편이 내가 왜 책임을 지느냐, 어머! 당신 책임져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명의로 받은 거니까. 그렇죠. 네. 왜냐면 원칙적으로는 은행에서는 뭐 대출을 받은 사람, 계약한 사람한테 갚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내분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이게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대법원에서는 기존의 판례를 이제 깨고 이런 경우에 남편이 책임져라고 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원칙적으로는 상대방 배우자가 대출 부탁할 때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평생 이 사람하고 잘 살 것 같으면 이 사람 위해 대출해줘도 되지만 혹시라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함부로 대출을 해주면 나중에 본인이 책임질 수도 있으니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만대로 약간 부부간에도 뭔가 서류를 확인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이 들리는데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쭐게요. 네. 결혼 전에 아까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맞아요. 말씀하셨는데 좀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게 딱 좋을지 딱 팁을 좀 주신다면. 그러니까 혼인 생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미리 좀 겪어봐야 돼요. 네. 특히 이제 우리 연애할 때 영화만 보고 커피만 보면 좋은 점만 보여주잖아요. 네. 좀 싸우기도 해보시고 여행도 가보시고 이 사람 평소에 습관이 어떤지 경제적인 관념이 있는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참 잘 사는 것도 잘 헤어지는 것도 뭐 하나 쉬운 게 없고 결혼을 해도 되는 건지 망설여지고요. 상클 상담소 앞으로도 여러분의 고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인철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겨울인지 봄인지 다소 헷갈리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아침까지는 꽃샘추위가 머물러서 제법 쌀쌀하지만요.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5도를 웃돌겠습니다. 아침에 비해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환절기에 맞는 얇은 외투 하나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기도 다시 건조해졌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화재 위험도 높겠습니다. 강한 바람에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고요. 현재 끼어있는 구름은 오후 들어 차차 사라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현재 서울, 청주 4도, 부산 8도 머물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부산 15도, 대전, 전주 18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15도 안팎에 머물러서 온화한 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약한 빗방울 정도로 양은 적어서 대기는 계속 건조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추위가 좀 금방 풀리네요. 네. 자, 그리고 오늘 3월 14일 화이트데이라고도 하는데 이 캔디 업체 장사 속이라는 비판도 받지만 또 요거 핑계로 주변 분들과 달달한 하루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이 수학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특별한 날이라고 해요. 수학 시간에 배운 원주율, 파이라고 하죠. 네. 3.14로 반올림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3월 14일이 바로 파이데이. 그리고 또 유네스코가 공식 지정한 세계 수학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수학 관련 행사도 많이 열린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수학을 싫어하지만. 저도예요. 스포자였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지인들과 사탕이나 파이 나눠 먹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상클하세요.